자,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러 가겠습니다.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수험정보 오늘은 TAT 2급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탭을 클릭하시고 우리가 어제는 FAT 1급의 47회를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TAT 2급의 47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회 TAT 2급 기출문제 및 답안 해설이라는 제목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압축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에 첨부 파일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파일을 열면 압축 해제할 수 있는 압축 풀기 창이라든가 이런 게 동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어주시고 그 압축 풀린 창에서 프로그램은 이제 이걸 실행하시면 돼요. TAT 2.exe 프로그램은 이걸 실행하시는 거고 문제지는 요걸 실행하시면 문제지가 화면에 PDF로 보입니다. 자, TAT2급 EXE, TAT 2.exe를 더블 클릭하시고 설치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수험생 유의사항 해가지고 뭐 이거 답안 저장 완료 시까지 USB를 PC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대면 수험생들의 그 유의사항이에요. 네. 확인해 주시고 이 창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C47 나머지는 1 쭉 넣으시고 감독관 번호 SK2 이렇게 넣으십니다. C47 나머지 뒤에는 전부 1입니다. 성명은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문제 유형은 A 체크하신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에 SK2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제 시험 보실 때 이 감독관 확인 번호를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시험 보는 경우는 시험 딱 시작되는 시간에 그 화면에 보여줍니다. 채팅창으로 보여주던가 하여튼 네? 채팅창인가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보여줘요. 시작이 만약에 시험이 9시 보는 시험이다 그러면 9시 정각에 응? 공지사항으로 보여주나요? 그래서 화면을 잘 보고 있으면 딱 이 감독관 번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감독관 번호 넣으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거고 대면으로 보는 분들은 감독관이 이렇게 칠판에 써주든지 뭐 어떤 되게 칠판에 써줘야 되겠죠. 칠판에 써줍니다. 응? 그래서 감독관 번호 입력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 시간이 카운트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여러분도 화면에서 보셔도 좋고요. 네,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았던 거에
TAT급 A형 문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치루어진 시험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기말 결산 시 다음과 같은 회계 오류를 발견했다. 회계년도 말 비유동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 계상하게 되는 오류는 무엇인가? 자, 비유동자산 과대, 자본 과대가 되는 오류를 한번 찾아봐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잡았어요. 자, 건물이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비 설정할 때 누계액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차감 계정이 적어지면 자산이 과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과대됩니다. 그러면 자본도 과대되느냐를 한번 따져볼까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작게 잡으면 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나오죠. 예. 이익이 많이 나오면 자본이 커지죠.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니까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답은 1번이구나. 예, 답이 1번입니다. 비용을 작게 잡으면 이익이 커지게 되고요. 이익이 커진 것만큼 기말 자본이 커진다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은 뭐 올바른 거 지금처럼 이제 이런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1번에다가 그걸 정답을 넣어주면 고마운 일이에요. 예, 나머지 밑에는 안 읽어봐도 되니까요. 근데 이게 답을 맨 밑에 4번에다 넣어놓으면 위에 거 다 읽어보고 마지막에 답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죠. 1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 3, 4번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공부를 하는 거니까. 2번은 우리가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대하게 계상했습니다. 매출 채권이라 하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인데 이거는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이 과소해지죠. 대손 충당금을 과대하게 잡으면 유동자산의 그러니까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자산이 과소해집니다. 자, 그것만 있을까요? 대손 충당금을 과대 설정했으면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어떤 비용이 과대해집니까?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가 과대하게 반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비용이 과대해지고 이익은 과소해지고 자본도 과소해지죠.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면은 기말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 자,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를 너무 높게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단가가 높아지면 금액이 커지고요.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매출 원가죠. 우리가 제품이든 상품이든 오른쪽 대변에 있는 기말 제품 재고액 그리고 여기에는 당기 제품 매출 원가가 여기에 온단 말이에요. 판매 가능 금액의 합계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대변의 합계도 10,000원인데
원래 기말의 재고자산이 제대로 계산을 하면은 가령 3,000원인데 제대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높게 아니면 실수로 단가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3,000원이 아니라 4,000원으로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3,000원이었을 때 매출원가는 7,000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4,000원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매출원가가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과 이 재고자산,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과대하게 잡으면 원가가 낮아집니다. 매출원가가 낮아지면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비용 과소, 이익 과대, 자본 과대,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4번을 보시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부채죠. 이것을 작게 잡았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부채가 과소해지고, 자, 미지급 비용의 상대 계정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지급 비용을 계산할 때는 미자는 발생이지 않습니까? 비용이니까 비용을 발생시킨 거예요. 근데 비용을 너무 작게 발생시켰다 이거예요.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 뭐 이렇게 온다든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런 건데, 그 차변에 오는 미지급 비용이 작게 잡혔다는 것은 차변에 오는 비용도 작게 잡히고, 그래서 비용이 과소해지고 이익은 과대해지고 자본도 과대해진다. 그런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비유동 자산과 자본이 모두 과대해지는 건 1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쉽게 답을 찾는 방법은 비유동 자산만 딱 골라봐도, 비유동 자산 건물, 매출채권 유동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1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뭔가요? 이 이론 문제가 자꾸 자본 쪽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문제가 좀 까다로워져요. 왜냐하면 자본에 대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수험생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자본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750만 원의 주식 배당을 결의하고, 그리고 주식 1,500주를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인 토지를 제공받았고 주식 1,60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건 750만 원의 주식 배당을 결의해서 주식 1,500주를 발행했다. 이게 지금 1,500주가 주식 배당이다 이거죠. 주식 배당.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식 배당으로 자본 총액이 750 증가했다. 1,500주 곱하기 액면가로, 발행은 액면가로 하는 거니까요. 1,500 자본 총액의 증가는 없습니다. 자본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맞아요. 자본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맞아요.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면 1,500이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50이 맞는가. 1,500주 곱하기 5,000원. 네, 750만원 맞습니다. 자본금은 증가한 거예요. 그러나 자본 총액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변에 자본금이 오고 이때 차변에 뭐가 오죠? 이익잉여금이 오잖아요.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오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자본 감소예요. 이익잉여금이 자본인데 차변에 오니까. 그래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주식 배당은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거래예요. 분계로 밝힌다면 차변이 이익잉여금, 대변이 자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본 감소, 자본 증가.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네. 47회 보신 분들은 참 좋았겠어요. 답이 다 1번에 있어가지고. 네. 1번 읽고 답이 맞았어요. 틀렸으니까. 그러면 2, 3, 4 맞는지 볼게요. 주식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이 750만 원 감소하였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차변에 오는 게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감소했어요. 또 대변에서 자본금은 증가했죠. 다음에 상기 두 건의 거래를 통해, 자, 두 건의 거래를 통해, 그러면 밑에 거는 뭐냐? 공정가치가 1,000만 원인 토지를 제공받고, 그러면 차변에 토지, 주식 1,600주를 발행했어요. 자본금. 자, 1,600주 곱하기 5,000원 한번 해보세요. 자본금이 얼마 나와요? 네? 8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자본금 800만 원이고요. 토지는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 뭐냐? 주식을 할증 발행한 거예요. 돈 대신에 토지로 주식 대금을 받은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그러죠. 현물 출자. 예. 현물 출자.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을 1,600주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네, 현물 출자를 받은 법인 입장에서는 돈 대신에 주식 대금을 토지로 받은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그러면 200만 원은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한번 3번의 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금이 1,550만 원 증가한다. 자본금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800, 아까 1번에서 750, 예, 1,550 맞네요. 가만 있어봐. 아, 그래, 맞으니까. 예, 맞으니까 답이 아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에서 답이 터졌어요. 네, 맞아요. 아까 이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거래를 통해서 자본잉여금이 200만 원 증가한다. 자, 위에서는 자본잉여금 없어요. 첫 번째 건에서는. 그런데 두 번째 건에서 자본잉여금이 바로 이거죠. 주발초. 그래서 주발초 대변이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한 거죠. 자본잉여금이 200만 원 증가하다.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 네, 아무튼 답을 찾는데 이렇게 금방 1번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지금 보니까 1번도 자본과 관련된 문제, 2번도 자본과 관련된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중 판매자의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판매자의 재고가 아닌 것이 뭐냐? 아닌 거. 자, 1번. 기말 현재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된 재고자산. 자, 우리가 지금 판매자인데 선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그러면 선적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재고에 포함해야 돼요. 이건. 다음 2번. 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담보의 제공은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인의 재고가 되는 겁니다. 포함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말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 상품. 네, 위탁 판매를 할 때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다 우리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말 이전에 매입자의 매입 의사가 표시된 시성품. 시성품은 사용해보고 판매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데 매입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재고가 아니죠. 판매자의 재고가 아닌 거죠. 4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대화 내용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변을 한 사람을 고르시오. 이랬어요. 자, 선생님이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제반 활동?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랬어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환경적인 통제 환경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 평가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주현이가 맞았습니다. 통제 활동인 거죠. 모니터링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 통제 활동을 설명한 것이다. 만약에요, 통제 환경이라는 것이 답이 되려면은 선생님이 뭐 어떤 내용을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런 것만 얘기하면 돼요. 경영 방침, 또는 경영자의 그걸 뭐냐면 그 경영 방침 말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그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무슨 방향 같은 게 있어요. 경영적인 게 아니더라도 무슨 윤리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선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 이 통제 환경이구나, 이건 환경적인 요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리 강령 같은 거. 경영적인 것은 아니죠. 윤리 강령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래서 이제 윤리 강령이라든가 또 경영 방침도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경영자의 어떤 경영의 이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면 그거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절차나 정책이 잘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 활동이 답이다. 오히려 이 4번 같은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이건 환경적인 요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제 활동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1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21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얼마냐? 이렇게. 자, 상품이 지금 2,000개가 있고요. 장부상 단가가 개당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예상 판매 단가는 12,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개당 판매 비용이 3,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빼보면은 9,000원이 나오는데요. 이 9,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순실현 가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순실현 가치가
장부 금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낮으면 평가하고 순실현 가치가 높으면 평가를 안 합니다. 그냥 장부 금액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낮습니다. 그러면은 9,000원으로 우리가 재고 금액을 산출해야 돼요. 그래서 2,000개 곱하기 9,000원. 지금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평가 손실이 얼마냐. 자, 개당 1,000원의 손실이 왔죠? 단위당. 그러니까 1,000원 곱하기 2,000개 하면 그게 손실 금액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1,000원 곱하기 2,000원 하니까 3번이죠? 200만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비용인데 어디에 포함되는 비용인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자, 첫째, 매출 원가냐? 둘째, 판매 관리비냐? 셋째, 영업의 비용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디에 포함돼요? 응? 매출 원가. 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산입이 됩니다. 영업의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분계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200만 원을 넣어서 분계해 보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요 계정값은 그대로입니다. 200만 원. 요거 매출 원가예요. 그 다음에 대변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0만 원). 자, 그러면 또 이제 차변에 오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라 그랬습니다. 비용이에요. 매출 원가 비용. 자, 요거는 어떤 계정인가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뭘까요? 차감 계정이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지 않습니까? 대손 충당금. 재고자산에서도 재고자산을 만약에 평가해 가지고 평가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 안 해요. 직접법으로 차감 안 하고 충당금을 세워 가지고 마이너스 계정으로 차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장부 금액 줄어드는 거예요. 자산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차감 계정으로 세워놨느냐? 우리가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는 상품이 현재는 평가를 이렇게 우리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산 금액이 10,000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품이라는 게 가격이 오른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가격이 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회복이 되면 시장 상황이 달라지는 데다 여건이 달라져서 회복이 됐을 때는 이 충당금을 차변에 적죠. 그래가지고 다시 재고자산을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대변에 오는 개념감이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죠. 환입을 시켜서 매출원가에서 그거 빼줍니다. 자, 이 부분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부분이 우리 재고자산의 끝부분에 감모손실하고 나란히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억이 생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까먹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요 내용만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면 이와 유사한 문제들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6번은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21년도 매출채권 및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21년도의 기초 매출채권은 얼마였을까? 네. 이 기초를 물어보는 것은요, 역으로 계산을 해나가야 이런 건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말 매출채권을 알려줬어요. 21년도군요. 지금 이거 왜 21년도냐면, 21년도 출제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기말이 이렇습니다. 100만원. 그런데 21년에 회수 불가능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한 것이 2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21년도에 대손 처리하게 한 것은 이거는 플러스 시켜줘야죠. 기초 매출채권에는 있는 거잖아요. 대손 처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변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해가지고 장부를 매출채권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손 처리한 것은 더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외상매출액은 300이다. 뭐 이거 기말 매출채권 아니까 이거 외상매출액은 알 필요 없고. 아니다. 기초에다가 이건 더해줬을 거 아닙니까? 기초에서 더해주는 것은 빼줘야 되죠. 빼주는 건 더해주고 더해주는 건 빼주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 우리가 매출채권 회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 빼주죠. 빼주는 건 더해줘요. 이렇게 하면 계산기로 계산. 자, 100만원에다가 2만원 더하면 120만원. 아니 102만원. 더하기 288만원 하면은 390만원 빼기 300만원 90만원 나오죠. 기초 매출채권은 90만원이었다. 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말의 매출채권을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기초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기초에다가 더해지는 것들은 기말에 빼주고 빼주는 것은 더해주고 하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1번이 됩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래는 이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번 같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좀 출제위원들이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게 산수 문제 같은데 이거 계산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빨리 계산하시면 되고, 너무 복잡해져. 제끼면 돼요, 제끼. 맨 나중에 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에서도요, 가끔 기초 자본이 얼마냐 하면서 여기에 기말 자본은 얼마고 주식을 몇 주 발행했고 뭐 현금 배당은 얼마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발행했다? 이거는 자본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에다가는 증가된 거니까 이건 빼줘야 돼. 기초를 구해야 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을 발행한 것은 반대로 빼줘야 되고, 아까 현금 배당을 했다고 그랬네요. 현금 배당을 했으면 또 자본이 감소해요. 감소하는 것은 더해줘야 돼. 그래야 기초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기초자본이 얼마나 해놓고 여기 기말자본은 얼마고 현금 배당 얼마 했고 주식 발행은 얼마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때는 기말자본에서 반대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래가 뭐냐? 프로젝트의 초기의 연구 단계 비용은 이건 단기에 비용 처리해야 돼요. 영업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시키고 강사료를 지급한 거. 이거 교육훈련비를 무형자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요. 다음에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체 비용. 이것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회사는 없겠죠. 4번.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영업권이 발생하였다. 영업권. 네. 자, 영업권은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합병 시에는 인정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무형자산으로 인정이 된다. 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합병 시 순 자본보다 더 지불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21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자, 1년치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거예요. 자,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2020년 말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었어요. 주식회사 한공이 8월 1일 날 320만 원에 처분하면서 3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처분 이익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처분 이익은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뺀 거죠.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뺀 것을 우리가 처분 이익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분 금액이 32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만 원 이익이 났다는 것은 장부 금액이 290이었다는 얘기죠. 숫자가 왜 이래? 290. 장부 금액이 290이었기 때문에 3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전년 말에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었어요. 그 장부 금액이 10만 원 감소했네요. 우리가 장부 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감소해요? 감가상각 때문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인식한 감가상각비, 즉 요 7개월치 21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월분의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었다. 장부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계산이 되죠. 네. 자, 여기까지가 아마 8번까지가 기존에는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TAT 2급도 이론의 1번부터 8번은 재무회계에 관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세 문제는 부가세 문제죠. 다음 중 간이과세자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랬습니다. 영준이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혜민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과세표준이야. 틀렸습니다. 예, 답은 혜민이가 답이다. 잘못 설명한 사람을 찾아라. 자, 여러분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일반 과세자하고 다릅니다. 공급가액이 아니고 뭐였죠? 예,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었어요. 그래서 혜민이가 틀린 겁니다. 공수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 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간이과세는 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갈 수 있고 반대로 일반 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자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 진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액인 8천만 원에 미달해야 해.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간이과세자의 기준점 공급대가 합계액은 8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4,80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맞았고 혜민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 네, 여러분 이런 문제 지금 이 TAT 2급에 나오는 부가세 이론 문제는 FAT 1급에 늘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광고는 과세입니다. 일반 고속은 면세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이 이게 과세예요. 수돗물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32만 원이 22만 원이네. 22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부가세 세 번째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세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손금, 대손세 공제. 네, 대손금이라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외상매출금을 못 받은 금액이 대손금이고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세액은 우리가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우리가 환급받을 수가 있죠. 자, 1번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장, 대, 하라고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하는데 장대하. 네, 소설에 나오는 사람 주인공 이름 같죠. 장대하. 장이 장려금. 대가 여기서 나오는 대손금. 하가 뭐였죠? 하자보전금.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장대하. 그래서 공제해서는 안 돼요. 네, 대손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았습니다. 다음에 2번 공급받은 자의 파산 및 강제 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자, 네, 파산, 강제 집행. 그렇죠. 이것도 사유가 되죠. 그래서 대손세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5년이었어요. 예. 과거에 5년인데 이것도 2년 전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과거 10년 전까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해당이 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번 애정신고 시에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네.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자, 이제 네 문제는 소득세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죠.
국내 원천 소득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음이 2번. 인적 사정에 따른 담 세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 답은 2번. 소득세법은 인세라고 그랬죠.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네. 3, 4번은 틀렸겠죠. 3번. 사업소득은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익과 총비용에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자산 증가 부분을 소득으로 보진 않아요. 4번.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항목이죠. 종합과세가 아니죠. 다음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기반공 시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 시 공제해야 할 인적 공제액의 합계는 얼마냐? 예, 지금 47회 풀고 있는데요. 인적 공제 계산하는 문제는 1년에 우리가 시험이 6번 있을 때 보면은 4번은 나옵니다. 4번. 예. 안 나오는 게 한 2번밖에 없어요. 연중. 그래서 인적 공제 우리가 앞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자,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인원을 셉니다. 지금 이게 김한공이 본인이잖아요. 본인 1명. 자, 부양가족이 배우자. 근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나 보세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7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65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50만 원밖에 안 되죠. 사업소득 금액이. 예,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딸은 기타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으며 다른 부양가족은 소득 없으니까 아들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고. 딸이 문제인데 기타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으면은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500만 원이니까 딸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인, 다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죠. 장모.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거를 본인 포함해서 쳤으니까 5명이죠. 네, 5명 곱하기 150만 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를 이 5명 중에서만 따져야 돼요.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가 1명 있죠. 네, 100만 원. 네, 그래서 300만 원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공제 5, 25, 5, 1원 5, 750만 원 하고, 여기 300만 원을 되면 1050만 원이다. 네, 1050만 원. 기본공제 750에 추가공제 3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번째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특별세액공제 4가지 아시죠?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특별세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죠? 항목별로 특별세액공제 안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우리 세액공제 맨 마지막에 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재에. 거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인 종합소득자는 7만 원인가 8만 원 있었죠.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다음 2번. 그러면 이것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1번이 답이에요. 대체로 지금 1번에 답이 있는 게 맞네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있어요. 그런데 자, 근로소득이 없는 자 하면 저 같은 그 사업자잖아요. 저는 사업소득은 있지만 근로소득은 없어요. 자, 제가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것은 어떻게 받냐면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기부금 세액공제 받습니다. 법정기부금이라든가 종교단체 기부금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그 지정 기부금인가 이런 기부금이 있는데 그런 기부금들은 사업소득자의 필요 경비로 빼줘요. 그냥 세액공제는 적용 안 해줍니다. 기부금 영업의 비용으로서 소득 금액에서 빼주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세액공제 받는 것은 뭐냐? 정치자금에 대해서. 정치자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말이죠. 정치인들 유리하게 세법을 잘 만들어 놨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좀 사업자도 좀 많이 해라. 왜냐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3번. 대학원생인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900만 원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는 거. 틀렸고. 다음에 공제 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두 가지로 중복 적용받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지금 의료비. 두 번째 학원비. 교육비 중에 학원비. 학원비는 이제 미취학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학원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복 구입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복 구입비가 이것도 교육비 세액공제고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은 병원비라든가 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라든가 또는 교복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도 받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받는다. 누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자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 3, 4 틀린 거 확인했고요. 1번이 확실히 맞은 것이죠.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1년 귀속 소득 내역입니다. 김한공 씨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하라. 그러면 이제 실제 필요 경비를 모르니까 정해져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필요 경비로 우리가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위약금으로 받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거 필요 경비 여러분 아시죠? 몇 %죠? 입주 지체 상금 80%. 그러니까 소득 금액은 20%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에 20% 80만 원이죠. 아니,
예, 80만 원. 다음에 상훈법에 따라 받는 상금은 비과세예요. 상훈법에 따라 받는 상금 비과세니까 이거는 소득 금액이 전혀 없는 거고요. 답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로 받은 강연료. 이것도 참 시험에 잘 나와요. 원고료, 강연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 필요용비 60%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소득 금액은 40%가 소득 금액이에요. 48에 32. 320만 원입니다. 라본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비과세. 예. 골동품 박물관에 양도하고 받으면요. 요거는 비과세 적용을 해줍니다. 박물관에 한 거니까. 그래서 더하면 40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47회에 15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수준의 문제는 좀 평범한 수준이다. 어제 우리가 FAT 1급 47회도 풀어보니까 특별히 어렵게 나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평범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도 뭐 이론은 FTAT 2급의 이론은 이런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